신 스틸러. 카밀리온 같아요. 한 씬 한 씬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럼요. 진짜 말 그대로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. 네. (2019년) 최고의 신 스틸러 이정은 배우님 나오셨어요. 필모그래피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. 너무 많은데 작품 수가. 눈이 부시게, 미스터 선샤인, 아는 와이프, 오 나의 귀신임을 포함해서 30여 개의 드라마에 나왔었고요. 그리고 기생충 이전에 택시 운전사, 옥자, 변호인 포함해서 30여 개의 영화에 출연하셨고 그 이전에 또 빨래, 지하철 1호선 뭐 등등등에서 수많은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전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고 있다고 이쪽으로 요즘에.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. 그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. 후명 딱 됐어요. 네, 그래갖고 나가야 되는데 올라오는데 뭐 핸드폰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작가님한테 이렇게 던져놓고 막 올라가서 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내려오면서 어머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작가님 감독님 얘기도 못하고 심지어 샵 얘기도 못하고 이거 나중에 보시면 좀 속상하고 서운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봉준호, 송강호, 이정은, 이창희지. 포토월 앞에서 이렇게 춤추셨는데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?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. 네네. 저는 사실 공식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역할이었어요. 그래서 그 기존의 배우들이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시고 기자들이 막 빠져나갈 무렵이었는데 그 외국 기자가 그냥 영어를 안 쓰시고 이렇게 돌아보라고. 그게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원래 인생은 좀 즐겁게. 네. 전 내 배우로서의 끼를 언제 발견하셨는지 궁금해요.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국어 교과서에 희곡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. 아, 네. 그거를 꼭 선생님이 좀 시키셨어요. 그러면 이상하게 오빠 도령복 같은 걸 입고 가서 뭐 선녀와 나무꾼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보고서 재밌어하면 저도 즐겁고 그게 제가 생각했던 연기의 초창기 아니었을까. 그러면은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좀 꿈꿨던 순간은 언제예요?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보면 그때가 87년도에 제가 고3이죠. 고3 때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또 밤에 늦게 와야 되는 그 이렇게 닭장 같은 생활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막 놀고 재간 부리고 그랬던 게 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네, 한 달 만에 이제 영문학과를 가야겠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진로를 바꿨죠. 입시 한 달 전에. 가능해요? 아니 근데 그때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정했고 성적은 좀 되셨었나 보다 그래도. 제가 아마 한 대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. 나쁘진 않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이 엄청난 점수를 그러면은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테스트 받는 거잖아요. 네네네네. 연기로. 뭐 하셨었어요 그때? 저는 제가 들은 팁으로는 가장 바르게 좀 입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 자 수험생 몇 번 다음에 이정은 학생 네.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대사를 유치진의 소에 나오는 대사였던 것 같은데 딱 어머니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 떨어졌다 어떡하냐 막 이랬는데 그분이 됐다고 가라고. 진짜? 어머니만 했는데? 네 어머니만 했죠. 왜 그래요? 나중에 보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이제 배울 건데. 그래서 원석을 뽑으시려고. 대학에 와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을 좀 뽑고 싶으셨다고. 그 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, 비슷한 되게 신나셨을 것 시절이시죠? 같아. 네. 네네. 처음으로 자기 꿈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연기 실습은 보통 기본으로 다 했어야 됐어요.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재밌었죠.
아무래도 앞에 나가서 이제 자유 독백을 하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저도 연출을 공부했지만 전혀 연출적인 안목이 없이 저만 나오고 저만 즐기는 무대를 내 위주에 네, 내 위주에. 어떤 배역이든 간에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언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한양 레파토리라는 극단에 들어갔거든요. 그냥 그 유명한 데 아니에요? 네, 제가 한대를 졸업했으니까 그 졸업생들을 위해서 만드신 극단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제 박광정 선배님이 저한테 조연출을 맡기셨어요. 이제 역할로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조연출을 새 작품을 하면 무대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약간의 딜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신매매범 역할을 인신매매범? 네, 인신매매범 역할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걸로 다시. 아무래도 공연 이제 그렇게 일정한 수입이 아니니까 민중극단 쪽에 있을 때는 뭐 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? 1년에 20만 원? 네, 네.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야 돼서 부업으로 뭐 연기를 가리키기도 해보고 뭐 마트도 일해보고 또 뭐 간장도 팔아보고 또 녹즙도 팔고 뭐 이랬죠. 몇 살 때까지 하셨어요? 그게 저가 방송에 한 45대 데뷔했었으니까 40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냈죠. 이게 웃긴 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더라고요. 개혁에 따라서는 노동이 필요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몸을 써봤으니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. 근데 우리가 왜 소설가 또 무슨 뭐 연극 배우 무슨 뭐 철학가 이렇게 하면 가난하다라는 인식이 네. 왜 그런 인식이 있는 걸까요? 보통 시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예체능 쪽은 시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노동이라든가 수련의 기간이 있는데 그만큼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배고른 시간이 많죠. 근데 보는 사람의 숫자도. 관객 수가. 그렇죠. 그 연극 무대 하셨을 때 네네. 관객 정말 어느 정도예요? 사실은 이제 공연을 못하는 날이 많았죠. 못하는 날이라. 관객이 없어. 아예 한 명도? 네네. 좀 있었죠. 제작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제 사비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신하균, 지진이 씨, 또 우연 오빠 이렇게 많이 제작비 도와주셨죠. 마련하고. 네, 근데 제가 열심히만 하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되게 생각했었는데 기생충의 얘기처럼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못 갚고 있다가 한 13년 만에 이제 방송하면서 모은 돈 갖고 갚았죠. 근데 악착같이 모으셨대요. 그 돈을 갚기 위해서. 그래서 별명이 전대녀라는 별명이 있어요. 전데? 여기 차고 다니는 전데요? 사실 그거는 뭐 금액을 모은 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. 내 아는 분들이 이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참 차고 다녔죠. 그러면 그거 다 갚았던 날은 분위기 되게 좋았겠네요. 저는 기분 좋았죠. 이제는 빚 없습니다. 잘 됐다.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. 얼마나 이거 행복한 순간이에요. 혹시 후배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? 무엇이 되는 것보다 아마 연기하는 순간이 좋았다면 네가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너의 재능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기회는 계속 하다 보면 생긴다고. 그런 원초적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순간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. 그리고 그 순간은 재능이 있다고 믿었던 거고. 미래를 너무 무리하게 한정 짓지 말자고 네. 하시는 거. 아니 이제 29년차 베테랑 배우세요. 대학로 뭐 연극으로 이제 시작하셨지만 근데 이게 필모그래피를 쭉 찾아보니까 2000년에 뭔가 작품 하셨다가 네. 그냥 몇 년 동안 없어요 작품 수가. 거의 10년 가까이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사실은 그 주진모 씨의 선배 영화사 PD 역할을 줬는데 아무래도 로드무비로 푸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지 솔직히 나도 이미 결정된 일이네요. 준하야
일단 데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. 우선 네 이름 석자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. 카메라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돼 있지만 필름 카메라가 이 느낌이 되게 커요. 필름이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동기니까 저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싶겠어요. 계속 클로즈업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카메라가. 난 이렇게 연극을 잘 해왔는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울렁증이 생겨갖고 카메라 울렁증. 진짜요?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연극을 했죠. 아,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닌가 보다. 네. 안 되는 것 같다. 근데 김희원 씨가 빨래 제작자였어요. 그 작품을 할 때 저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선배님 연기도 좋고 누나는 좋은데 45 정도의 영상을 못하면 못할 거예요. 그러더라고요. 지나가는 말. 이제 조금 더 늦으면 내가 이렇게 뭔가 저런 걸 시도해보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그걸 좀 깨보려고 그 소형 단편 영화들 그런 독립 영화들에 저 한 30편 정도 했어요. 왜냐면 카메라가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울렁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.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울렁증이 온 거는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한 번도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야. 그거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카메라는 그냥 비춰주는 거고 약간 두려운 게 좀 덜하더라고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변호사 송우석이라 합니다. 변호사예요. 예. 부동산 등기 좀. 근데 왜요? 사실은 그때 송강호 오빠가 워낙 유명하시고 진짜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. 나 이거 진짜 준비를 너무너무 잘해야겠다. 그래갖고 매달릴 게 이거는 진짜 사투리밖에 없잖아요. 이 역할에? 네, 그래서 사투리를 이제 녹음을 한 거죠. 녹음을 해갖고 한 달 반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.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애드립도 치고 막 이렇게 하고. 아이 보이소. 우리는 집을 안 내놨다 카이. 2,500 드릴게요.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. 아이고 뭐 주시라도 드실랍니까? 좋지요. 근데 송강호 배우가 이 연기하실 때 주씨라는 말에 약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주스를. 주씨라고 요즘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고향이 부산이야 그러고 송강호 씨가. 아니 서울인데요 그랬더니 좀 놀라셨죠. 송강호 씨도 속여버린.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정훈 배우님 보고 있으면 정말 사투리가 다양한 게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 누가 시켰노? 그 데리고 온나? 아유 어디서 봤는가 했더만은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. 아유 잘 봤네 잘 봤어. 어디서 왔어요? 저 차 세워놓은 거 보니까 좀 먼 데서 온 것 같은데. 서울서 왔어요? 내가 학교 간도 해실이 리모이스 가게 입에 붙이는 했을 거 아니. 호꼴락한 국밥집 허나 해신디 바빠고 그냥 하지도 못. 택시 운전사 찍으셨을 네네네. 때 사투리를 하러 갔다가 접었다. 네. 그 아는 분이 그럼 제가 광주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처음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였어요. 연극 무대 말고. 좀 자세하게 쓰고 싶어서 광주를 가서 친척분 집에 갔는데 거의 막 상다리가 분지러지게 그 음식을 내오셨어요. 그래갖고 내가 녹음기를 이렇게 켜놓고 계속 얘기를 물어본다는 게 대사 한마디를 듣는 것보다 일단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광주는 그때 막 주먹밥 나눠주고 막 다들 피신시키고 막 이랬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광주 얘기하시면서도 그 다가상에서 계속 우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가야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기 껐죠. 그러니까 연기보다 정서를 표현하고 네, 싶은 네. 광주의 정서를. 가장 중요한 씬에 외국인들도 오고 막 이렇게 한 거기에 뭐라 그럴까 음식이 많이 정성으로 담아져 있는 그 밥상을 내놓고도 찬이 별로 없다. 맞아요.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그 씬에서는 가장 큰 목표니까 그걸 위해서 좀 집중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광주 분들이 보시고 저게 좀 광주 같다라고 들을 때가 제일 좋죠. 마음은.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미스터 선샤인 광팬이에요. 한만댁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뭘까? 뭐 거기도 대사가 나오잖아요.
살라고 그렇겠지요. 이러고서 자기들이 적을 유인할 때 그 젊은 사람을 구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, 그게 온전하게 잘 지금 눈물 났다. 지금도 눈물이 나시는데 마지막 장면 찍을 때 되게 힘드셨겠다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게 이제 촬영 여건도 그렇고 계속 좀 감정을 좀 덜어내고 건조하게 덤덤하게 해야 되는데. 살려면 그렇겠지요. 산속에 있는 그들도 애기씨도 다 살라고.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감정을 어렵더라고요. 억제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근데 같아요. 눈물이 안 멈추셔. 젊은 세대라든가 내지는 저는 어차피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이 좀 생기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. 끝나고 나서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저는 감동스러운 것보다 저는 노력은 했는 것 같은데 얼굴 너무 달덩이야. 그래서 조금 살을 좀 빼고 죽을 거야. 너무 달덩이여서. 근데 최근에 이제 정말 안방 극장을 울렸던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눈이 부시게. 근데 그 역할이 네. 그 역할. 나이는요? 왜? 이거 신으시면은 밤에 주무시기가 참 좋으실 거야. 죽을 수도 없는데.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. 아주 지독하게 나빠. 눈이 부시게는 일종의 1인 2역이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영화 전체를 다 보면. 엄마면서. 근데 그래서 1인 2역에서 전체 드라마를 다 생각을 하시고 톤을 조정하시는 건가요? 저 감독님이 저하고 내상의 오빠한테만 11, 12부를 따로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고 1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중적인 느낌을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될지 주로 논의를 많이 하면서 찍었죠. 김혜자 선생님 나오시잖아요. 네. 연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을 보면 다 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냥 보고만 있어도 연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.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. 대사를 외우고 그 행간을 내가 다 계획을 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못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오는 대로 제가 계획하지 않고 해야 그게 정말 진심이 낫는 연기가 되더라고요. 어떠셨어요? 이제 첫 만남은 이 작품이었어요? 아니에요. 이 작품은 아니고 바다에서 선생님이 주인공이셨잖아요. 그때 김혜자 선생님 멱살을 제가 잡았어요. 맞아요. 네. 그때가 처음 10년 전이죠. 멱살잡이로 네네, 첫 만남. 멱살잡이로 나왔고 선생님을 처음 봤는데 일단은 씬을 하려면 이 길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더 세게 나왔죠. 더 세게? 멱살을 막 엄청 잡고 많이 막. 진짜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. 네네. 전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. 뭐라? 네. 좋은 대선배님들하고 하고 싶으면 멱살 한번 잡아봐요. 하긴 누가 좋은 인연이 누가 김혜자 선생님 멱살 잡고 연기를 했어요. 근데 참 희한한 게 있다. 이게 배우로서 가장 어떻게 보자면 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큰 칭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윤 감독님도 네. 여러 작품을 같이 하셨었고 봉준호 감독님이랑도 근데 마더로 인연이 돼서 기생충까지 계속 쭉 이어지잖아요. 이후에 인연이 이제 옥자로 이어지잖아요. 정말 연락 없다가. 옥자 섭외 받으셨을 때 황당하셨죠? 일단 만나 뵙겠다고. 그리고 이제 뭐 이 대본을 읽으려면 비밀 서약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서약서도 쓰고 이렇게 봤더니 읽으면서 돼지라는 걸 알았죠. 그렇죠. 옥자야. 여자 숫기 없는 내성적인 돼지래요. 내성적인 되지. 설득이 그렇게 돼 있었구나. 네, 거기 지리산 순하고 착하고. 내성적인 여자 슈퍼돼지. 그렇죠. 아, 맑은. 맑은. 그러면 캐릭터 연구는 어떻게 하십니까? 그러니까. 그럴 때. 돼지는 돼지인데 슈퍼래니까 정말 큰 동물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. 뭐 광주에 있는 동물원, 뭐 어디 동물원, 그러니까 하마 있는데
뭐 코끼리 있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녹음하고 쉬는 날에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아 이번에는 이렇게 큰 것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돼지를 진짜 알아야겠다 돼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청학동이니까 유기농 돼지 농장이죠. 그래서 이제 다 연구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, 기간이?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.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러고 다녔죠. 그러면 만났을 때 녹음실 들어갔었어요? 이제 녹음 들어갔죠. 조그만 숨소리, 뭐 감정이 섞여 있는 소리 이런 거 그런 걸 내주시면 거기다 이제 돼지 소리를 합성할 거다. 그런 거죠. 믹싱하는 식으로.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감정들. 잠깐 나오시잖아요. 어제.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좀 섭섭할 것 같다고 우정 출연이나 하시자고.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하상가 씨 어찌해서는 네네네. 서로 딱 하는 장면이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.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 칸 영화제 등등 종려상. 그렇죠.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.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 영화에 어떤 훌륭한 면이 있다면 다 배우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. 그래서 언제 또 이런 배우분들을 한 대 모셔서 또 찍어볼 수 있을까요? 이 완성된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이정원 씨가 느꼈던 감정. 저는 사실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 줄 몰랐어요.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충격을 좀 먹었어요. 한 이틀 정도. 제가 참여했는데도. 그래서 사실 제 역할이 그냥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넘어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영화가. 있잖아요. 비 막 이렇게 내리는 그 길을 걸을 때 저도 사실 반지하에 살아봤고 물난리도 맞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처럼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되게 다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봉 감독님도 제일 신경 써서 찍었던 장면을 인터포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인터폰 두 번째 꺾이는 그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. 그 장면에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을 것 같긴 해요.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, 과연? 이게 작품을 보면 알잖아요. 이 대목에서 약간의 공포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. 근데 이제 그 공포감을 어떻게 줄까 보다는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목표를 갖는 게 오히려 더 역할을 푸는데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거기 지문에는 술이 취한 문광이 집을 찾아와서 인터폰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최대한 저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의 바르게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. 봉 감독님이 연출 스타일이 현장에서 어때요? 봉 감독님은? 너무 억울함이 자랑인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. 억울함이 자랑인 것처럼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억울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억울해요. 그런 디렉션을 받으면 좀 놀랍죠. 다른 경험. 근데 이번에 그 기생충에서 같이 이제 파트너로 활약했던 우리 병우 씨요. 근세라는 역할을 네네네, 하셨죠. 근세. 그분도 그때 연극 무대에서 만나셨던 분.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됐는데 남편 역으로 감독님이 박명우 씨를 딱 내보이는 순간 어머 이렇게 만나는구나. 너무 반가웠죠. 오, 인연이다. 그렇죠. 인연이죠.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네, 때, 야,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 봤거든요. 네.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? 저는 사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막 식견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실은 그런 구조를 건드리는 연극이나 영화나 뭐 얘기가 많겠지만 그걸 또 작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나왔고 이러한 정면 승부 한번 제대로 된 현실을 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최근에 더더욱 찾는 곳이 많아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로서 막 인정하고 그래요. 여자 역들, 뭐 어떤 중간 역들이
좀 다양해졌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미성년이나 이런 작품들을 했을 때 그런 역할이 사실은 옛날 대본은 잘 없었던 역이에요. 되게 독특한 역이라고 생각하는데. 아 몰라. 뭐 낚시 왔어요? 혼자 왔어요? 왜요? 왜 그러시는데요? 나요 주차비 좀 줘봐요. 아니 무슨 주차비를 냅니까? 저 주차장도 아닌데. 이 양반 지금 아이 그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저렇게 차 세워놔도 돼요? 얼마입니까? 얼마? 10,000원만 줘봐요. 난 저는 딱 2만 원씩 받는데. 예전에는 생각해볼 때 취객으로 남자를 많이 썼던 것 같아. 네. 근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트름하시면서 막. 그런 아주머니를 등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와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그런 데서 역할이 늘어나니까 이제 저같이 생긴 사람도 이렇게 어떤 배역으로 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상을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더 사랑받게 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실 후배 지금 무명 배우분들에게 뭐 뻔한 거긴 하지만 한마디 좀 격려의 한마디 해주신다면. 그 눈이 부시게에서 나왔던 정말 명대사가 있어요. 배우한테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잘난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게 뭔지 아냐.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. 나보다 못난 놈들 나보고 힘내라. 이러는 게 잘 사는 거야. 잘난 건 타고나는 거지만 잘 사는 것은 너 하기 나름이다. 이 얘기를 대신 해줄게.